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여행지리 김종혁입니다. 오늘은 지도학습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교재 190, 191페이지인데요. 오늘 지도학습 마지막 시간은 이제 가장 세분화된 내용으로 도별로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전남북, 경상남북,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190, 1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각 도별로 1시간씩 해도 되고 그러면 총 그림 6개니까 6시간 수업 분량이 나오겠네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선생님이 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많지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지도를 중심으로 핵심만 요약해서 이번 시간에 1시간 동안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똑똑하구나. 교재에 나와 있는 190에서 191페이지 있는 내용은요, 이 가장 뒷부분에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한국지리를 다 배우고 또는 이제 여행지리를 어느 정도 교과서를 띄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지리적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살펴보는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먼저 이렇게 1사반, 70반 공통으로 하게 돼서 여러분들 생소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여태까지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보다는 아무래도 지리적 인식 범위가 넓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이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 멀리 가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전공 찾아서 이래저래 이제 우리나라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내년에는요. 그리고 또 남학생들은 군대도 가야 되는구나. 대한민국 남자면은 2년 동안 지키다 가는 거 아니야, 맞지? 아무튼 그래서 이 지리적 지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계속 준비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거두절미하고 빨리 190, 191페이지 각 도별 특징 내용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윗부분에 보시면은 경기도입니다. 당연히 경기도부터 시작을 하네요.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시작을 하고 1번 바로 갑니다. 역사적으로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한 뭐뭐뭐에는,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한 데 많아요. 이 중국에서 조선시대에 사신 들어올 때 이 파주 고향 쪽에서 이렇게 왔고, 또 안 좋은 일이지만 6.25 사변 때 북한군의 주력 라인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또는 파주 고향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남한산성, 성남에 위치해 있잖아요.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쭉 이렇게 들어오는 라인도 있고, 그래서 서울은 요것만 봐서는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한 동네가 어디다라는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 생소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일종의 유통이나 물류나 또는 산업 분야에 세금 혜택을 준 지역인데요. 경제자유구역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평택도 참 황해 서해경제자유구역이라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저쪽에 서평택 쪽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양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국제공항이 있다라는 사실,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인천이죠, 인천. 전전 시간이었나요? 북한의 주요 도시 얘기하면서 평양의 그 관문 역할, 항구도시 역할하는 남포가 있다. 그 얘기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여기죠, 여기. 예전에는 이 강화도, 여기 있는 섬이 이제 강화도잖아요, 강화도. 강화도가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인천광역시에 포함이 됐어요, 강화도도. 그리고 영종도와 용유도를 연결한 이 인천국제공항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칠할게요. 여기, 요 섬들, 여기,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본토에 해당하죠. 다 1번 정답 인천에 해당합니다. 여기 크고 작은 섬들도 마찬가지 인천이고. 인천국제공항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예전에 왜 마시마로 닮았다고 인천국제공항 처음 생겼을 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좀 닮기는 닮은 것 같아요. 원래는 간척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인천이면은 여기가 이제 영종도하고 용유도라고 하는 두 개의 섬이 있었고, 요 가운데가 바다였거든요. 여기 마우스 가리키는 부분.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흙을 쏟아 부어서 평지를 만들고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1터미널 주차장이 여기에 있고, 이게 제1터미널입니다. 이게 선생님 기억이 2002년에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했나?
그 뭐 정확한 연도는 찾아봐야겠는데 2002년일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여기. 그래서 활주로를 보시면은 요게 1개, 2개, 요쪽에 3개, 그 다음에 3개? 요거 공사 중인 걸로 표현되네. 그래서 지금 요거 아니다. 이 활주로는 지금 요거네. 3개. 하나, 둘, 3개. 뭐 완공이 다 완료되면 이제 4개. 상대적으로 되게 큰 규모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공항이고요. 뭐 서비스라든지 뭐 항공기 이착륙 횟수에서도 뭐 네임드급을 자랑하는 그런 국제공항이죠. 아 참, 여러분들 혹시 실미도라는 영화 알아요? 실미도? 실미도 제가 짤방으로 한번 써먹었는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실미도라는 영화에 등장하게 된 섬 실미도가 여기에요. 왜? 그 북파 공작원들 훈련시켰던 동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인천 앞에 이 강화도 근처에는 요 강화도 근처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여기를 매립해서 간척 사업을 해서 만든 공항이다. 알아두시고요. 사실 김포공항도 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에요. 국내선 비행기가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게 김포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공항 역할을 했죠. 그리고 뒷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이 김포공항도 사실은 이 김포공항 이전에 원래는 서울의 여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 여의도에 요렇게 빌딩 사이에 요 큰 길이 있죠. 여기가 예전에 일제시대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1950년대까지는 여기가 서울의 국제공항 역할을 했어요. 와우! 여기가 코리아 여의도 공항이군요. 뷰티풀 코리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요. 제가 바로 마릴린 먼로예요. 거기 당신 오늘 하루 내 가이드가 되어줄래요? 아니 저요? 오 마이 갓. 마릴린 먼로와 여의도 비행장. 마를린, 이곳은 방금 당신이 내린 여의도 공항이에요. 과거엔 허벌판 목초지였다가 경마장을 거쳐 비행장이 되었죠. 어우, 저기 봐요. 누군가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 비행사 안창남 씨예요. 아하, 누군지 알겠어요. 훈훈한 메모라 접수해뒀었죠. 당시 그 비행장은 조직적으로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일본이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주나 중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거장 정도로 그런 곳이었고, 그런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게 해방 직후까지 1960년대 초반에 김포공항으로 모든 비행장 시설이 옮겨가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가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이라고 해봐야 여기밖에 안 됐으니까 모래섬이었던 땅을 단단하게 다져서 국제공항 활주로가 있었던 거고, 서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점점 커지니까 이 공항도 여의도에서 김포로, 김포에서 현재의 영종도, 용유도, 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제1의 공항, 인천국제공항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2번.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는 판문점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체결했던 장소고,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장소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파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주. 그래서 2번엔 파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파주는 이 판문점 외에도 그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출판단지, 파주 출판단지라 그래서 그게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LCD 산업 클러스터라 그래서 그 LCD 공장, 첨단 산업 이런 것도 좀 발달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자유로라 그래요. 자유로. 그래서 서울에서 이 한강 북쪽 라인을 따라서 고양 일산을 지나서 파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요게 이제 평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뭐 개성공단까지는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 확장도 되게 잘 돼 있고, 통일이 되면은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근데 뭐 통일이 언제 될지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모모에는 외국인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혹시 원곡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원곡동? 이 도시에 있는 동네인데, 원곡동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아시아타운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저기로 일하러 온 그런 외국인들 굉장히 많은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경기도 안산 원곡동은 한국 속의 작은 지구촌으로 불릴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략 90개국에서 온 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하는 외국인도 크게 늘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90개국 3만여 명이 정착해 생활하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입니다. 간판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정착한 외국인이 늘면서 상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안산에 온 가네스 라잘 씨는 네팔 음식점을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래가 관광도 좋아하고 또 네팔 갔다 오신 한국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산에 잘 돼가지고 우리 벤텍 2호점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아는 친구들 많겠다. 우리나라의 공업단지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그 공업단지에서 그 3D 업종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안산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애초에 이게 선생님 기억에, 선생님도 어릴 때라 80년대 초반일 거예요. 뭐 84년? 83년? 이때 이제 안산시 개발 계획이 생기고, 원래는 시흥 아래에 반월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 어촌 마을이었는데, 서울에 이제 구로공단이라든지 서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을 환경오염이 심해지잖아요. 한강도 오염되고. 그래서 강제라 그러면 안 되겠다. 거의 반강제? 하긴 반강제라 그래도 안 되겠네.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서울에 있는 공장들 이사 가라. 그래서 생긴 공업도시가 바로 안산이었어요. 사실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고요. 이 뒷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하마터면은 평택의 안중이 안산처럼 될 뻔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 공장을 이전시킬 후보지로 안산, 그 다음에 평택의 안중이 후보지였는데, 그 기업인들이라든지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들, 안중은 너무 멀다. 안산이 좋겠다. 그래도 공장을 이전시키기는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평택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안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그 갯벌을 막아서 시화호라고 하는 그런 공업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저수지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것도 보고 갈게요. 이것도 이 말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뒷얘기가 엄청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게 다 공장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상식, 서울에 있는 공장, 여기 서울 주변에 있는 공장을 일로 옮겼다. 가장 큰 이유가 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이 인구가 밀집해지고 이제 이촌양도도 거의 마무리될 그런 시점이었는데 더 이상 공장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일로 다 이전을 시켰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비가 내리면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에 비가 내리면은 바로 바다로 나가요. 즉 무슨 얘기냐? 공업용 폐수를 한강에 흘려보내도 되지 않게끔 분수계를 넘어서 또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기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 이쪽 앞에 있는 시화호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졌을까요? 더러워졌을까요? 그렇죠. 무지 더러워졌겠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공업용수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호수가 이 공업단지에서 배출한 폐수로 인해서 거기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는커녕 뭐 냄새나고 사람도 주변에도 못 갈 정도로 오염이 돼서 결국에는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바다로 다시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경악할 일이죠. 그죠? 어떻게 약품으로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바닷물하고 섞어서 정화시키겠다,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 시화호의 오염 문제 어떻게 바다로 다 방류하고 해결했으니까 여기 요 부분,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큰 걸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 조력 발전을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금도 하나밖에 없죠, 최초의 조력 발전소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밀물, 그 다음에 썰물 이렇게 2번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밀물대인가? 밀물대만 하나? 썰물대만 하나? 예, 어쨌든 하루에 2번 할 수 있지만 한 번만 한다고, 이 뭐 발전기 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살펴볼게요. 광주, 이천, 여주에는
여기 써있네.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는데 이중 여주와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다. 이천은 쌀은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뭐 인천도 살펴보고 강화도도 살펴보고 안산도 살펴봤는데 파주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1, 2, 3, 4번 문제는 없지만 화성, 자동차공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화성 남향인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기아 현대도 요 화성 평택계 여기쯤에 어디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업이 평택이 발달했다, 화성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쌍용 자동차 아시잖아요. 그리고 쌍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쌍용 자동차는 최종 조립 공정을 담당하니까 쌍용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1차 벤더라 그래요. 그 부품 회사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평택 근처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자동차 공업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반도체 공업도 발달하는 그런 첨단 산업 IT 분야의 첨단 산업, IT 제조업이죠. 제조업 분야의 첨단 산업의 도시이죠. 그 평택도 수능에도 몇 번 나왔어요. 뭐 우리야 나오면은 기분 좋죠. 그죠? 아, 한국지리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지리 지역지리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70반 학생들도 같이 들어봐 주세요.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한번 2000년대 초반에 서산에 있는 삼성석유화학단지, 대산석유화학공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한번 수능 문제 거의 단독으로 나왔어요. 정답률이 틀려집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친구들은 거의 자기네 동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률이 높고요. 생각해보세요. 저 경상북도 봉화, 영양, 청송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서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서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가 시험에 났다? 못 맞추죠. 물론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한국지리에서 뭐 시험 문제 출제, 수능 출제, 전국 단위 시험 이런 거는요, 지역이 되게 민감해요. 어느 지역을 그 단독 문제로 내니, 예시로 내니, 뭐 그런 우스운 일들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자, 강원도로 갈게요. 자, 5번입니다. 강원도 에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용암대지가 발달해 있으며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5대 쌀이라 그래서. 그리고 용암대지는 철원이죠, 철원. 그리고 래프팅을 한다 이게 뭐냐면 한탄강이 흐르거든요. 그 한탄강 용암대지 협곡에서 래프팅이 유명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철원 용암대지 얘기 간단하게 했으니까 용암대지 얘기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하고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인 강원도 도청 소재지 혹시 기억나요? 원주 아니라 그랬어요. 춘천이라 그랬어요. 춘천은 수도권과 전철이 연결되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소양강 다목적 댐의 소양호라든지 아니면은 춘천호 이렇게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침식분지상의 기온역전 현상으로 안개도 많이 끼지만 어쨌든 이 호수 풍경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여기 이렇게 춘천이죠. 자,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원주거든요, 원주.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 인천 경기가 너무 발달해서 지방을 이제 좀 발전시킬 목적으로 기업을 이제 주축으로 한, 기업을 이제 주체로 한 도시 개발,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연구단지를 이전하는 거죠. 그게 기업도시고, 혁신도시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기업 알죠, 공기업. 뭐 한국도로공사 김천으로 이전했다더라. 그게 뭐냐면은 공기업을 이전하면서 김천 지역, 경상북도 김천, 그 약간 서울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겠다. 그런 개념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입니다. 영동집, 그래서 원주, 여기에 표시하고, 강원도에서 인구 규모 최대. 근데 재밌는 게 평택이 올해 이제 52만이 넘었을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그 어떤 도시도 평택보다 큰 도시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평택을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평택은 162개, 163개, 162개가 맞을 거야. 그 정도 되는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광역시, 그 다음에 시, 군 중에 인구 규모로 치면 22위, 23위 정도 하는 그런 도시예요. 160개가 넘는 그 행정구역 중에.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경북에도 평택보다 인구 많은 도시 없을걸요? 자, 영동지방에 위치한 강릉입니다. 강릉에는 석호인 경포호가 위치해 있다. 요거는 보고 갑시다. 석호는
한국지리 여행지리 공통으로 제가 이제 지형 부분 수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강릉에 보시면은 여기에 경포호라고 웬 호수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익히 아는 경포대해수욕장이 바로 요거예요. 요 앞에 모래사장. 그러면은 원래는 이 모래사장이 없었는데 빙하기가 끝나고 현재 수준의 해수면이 안정된 게 보통 6,000년 전으로 보거든요. 6,000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움푹 들어간 곳에 밀려 들어왔다가 동해안의 연안류, 이 해안가를 따라 흐르는 해류의 흐름, 그리고 이제 파랑의 그 모래를 운반시키는 작용,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퇴적되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이렇게 막히면서 호수가 됐어요. 이런 거를 이제 석호라고 하죠. 동해안에 이런 석호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요, 지금 많이 개발돼서 항구로도 활용되긴 하지만 속초, 여기 청초호 영랑호라고 불리는 이 동해안에 있는 호수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바닷물이 움푹 들어간 곳에 모래가 쌓여서 입구가 막힌,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점점 없어지겠네. 흙이, 모래가 산에서 비가 오면 많이 퇴적이 되니까. 그래서 동해안에 이런 석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석호는 자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퇴적작용에 의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경포호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 교재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강원도의 모모에는 석탄박물관이 있으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가 감소하였다. 강원도 석탄하면은 태백입니다. 태백. 여기에요. 정선도 마찬가지로 석탄산업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석탄박물관이 힌트니까 태백이라고 하고, 그냥 선생님 솔직한 입장에서는 이 석탄박물관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충남 보령에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 일대가 그래 그 한국의 지체구조 시간에 배운 동네야. 고생대 초반부에 여기가 바다 밑이었다. 그래서 해성층이었고, 이거를 고토분지로가 조선계 지층, 우리 교과서식으로 하면 조선노충군 지층, 석회석이 퇴적된 곳이고, 그리고 고생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얕은 호수로 변하면서 육성층, 기억나죠? 육성층이었을 당시에는, 고생대에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거의 적도 근처의 열대우림이었기 때문에 이때 늪에 매몰된 나무들이 지금 다 무연탄으로 변해 있다. 그래서 고생대 초, 적어야지. 초, 그 다음에 고생대 후반. 이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하죠. 이 이론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동네가 바로 정선, 태백, 동해, 삼척 이 일대에 해당하거든요. 옥천스kop대가 지나가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석탄을 떼서 너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니까 우리나라의 무연탄 산업 다 정리하자. 그래서 보일러도 그 당시에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주로 기름 보일러였어요. 석유 보일러 그 당시에는. 지금은 가스가 그 천연가스 난방이 대세지만, 그래서 연탄을 떼던 그런 연탄을 뗐기 때문에 무연탄을 생산하던 탄광들을 정부에서 이제 강제로 다 폐광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을 잃으신 우리 광부들 되게 많았죠.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88년 올림픽을 하고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부터 그 기름 보일러 이런 게 엄청난 대한민국의 유행이었어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뭐 그런 광고도 엄청 유행했던. 벌써 다 그랬어? 근데 왜 나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보일러 전문 회사. 참,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좀 다른 내용 있는지 살펴볼까? 평창, 그래. 평창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200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고요. 고랭지 채소 재배.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평창의 지역 뭐라고 할까요? 지역의 이념? 이걸 뭐라고 하지? 슬로건. 지역의 슬로건이 해피 700이었나? 모든 군 내, 평창군 내 모든 지역이 해발고도 700m 이상인 지역이다. 높은 데는 뭐 1000m 넘고, 고위평탄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람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죠.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제주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으로 유명한 동네 평창입니다. 고랭지 배추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고. 자, 다음 충청도로 갑시다.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범한 친행정 수도였다가
수도를 서울에서 이전시킬 수는 없었지. 그래서 특별자치시라고 불렸지. 세종시죠. 세종시. 세종시 어디냐면 여기 대전하고 청주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11번. 천안 아산은 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 확대에 따라 인구가 성장하였는데 이 중 에는 전자자동차 공업이 발달해 있다. 천안 아산이라고 했는데 전자자동차 공업. 자, 여러분들 천안이 큽니까? 아산이 큽니까? 당연히 천안이 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도시에, 좀 큰 도시에 공장을 짓기에는 땅값도 비싸고 부지도 좀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산에 가면은 아산 탕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도 아산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산에 해당합니다. 자, 전자자동차 공업 이렇게 그냥 아예 나와 있네. 충청남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것도 전전 시간에 얘기했나? 홍성과 예산에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있었다고. 내포 신도시 여기인데 여기 이중환이 극찬한 이 충청도 지역의 좋은 터. 이중환이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중환은 바닷가를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싫어할 만도 한 게 틈만 나면 이제 외구들이 와가지고 침략해서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조선에서도 방비를 하긴 했지만 게릴라식으로 쳐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기습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바닷가를 싫어했고 또 바닷바람이 너무 세다. 염분 성분이 강하다. 뭐 등등 그런 얘기 해서 이중환은 이렇게 내포 지역이 좋다. 내포 항구도 있지만 수운교통도 유리하지만 바닷가는 또 아니라 농사짓기도 좋고 땅도 기름지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 홍성하고 예산 사이 여기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위치해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네모 반듯한 그런 건물 아니고요. 마치 진짜 무슨 뚜껑 열리면 로봇 나올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요게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요 건물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건물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13번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 요것도 기억나요? 청주라 그랬잖아요. 청주. 원래는 청주 주변에 청원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청주하고 청원군이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 굉장히 행정구역이 넓어졌고요. 우리 이제 경기도에는 한경대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립대, 충북대라든지 아니면은 사립대여도 청주대라든지 서원대라든지 또는 교원대는 또 국립이구나. 그렇게 이제 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 남부에서 많이들 진학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청주. 혹시 그거 알아요? 직지심체요절? 그게 이제 청주에 가면은 이제 그 맨홀 뚜껑이나 그 가로수 이렇게 테두리 그런 게 다 직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마케팅이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청주에 가면은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청주 바로 시내가 여기면은 그 외곽 쪽에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오송 신도시라고 우리 그 KTX 타다 보면은 대전역 가기 전에 오송역이 또 위치해 있어요. 뭐 제약공단 뭐 이런 것들 위치해 있고. 다음. 아니지. 그래도 또 살펴보자. 우리 저기 안 나왔던 거. 여기서 조금 괄목할 만한 거는 우리 아산이 아까 반도체, 삼성반도체라든지 현대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요 서해안 지역, 요 지역이 요새 최근에 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업단지로 유명해요. 당진의 현대제철소. 그래서 왜 신성대학교 있잖아요. 당진에. 신성대 제철과 가면은 당진의 현대제철하고 MOU 협약 맺었다고. 거기 취업할 수 있다고 그걸로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서산에는 삼성 석유화학공업.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인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유조선 한 척이 여기서 겨울철에 침몰해가지고 북세계절풍을 타고 기름이 막 떠내려와서 여기가 한번 엄청 오염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유조선이 삼성의 석유화학단지, 그러니까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삼성 석유화학 이 지역이 최근에 되게 각광받는 그런 공업벨트 지역에 해당이 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보령의 머드 축제. 그 다음에 또 보자. 대전에 가면은 대덕 연구 개발 단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산자 서비스의 일종인데 각종 연구를 많이 시행하는 연구소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동연구단지는 선생님도 몇 번 이용을 했어요. 네, 선생님도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거 연대 측정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현무암 연대 측정을 하면은 포타슘 아르곤 방사성 동위원소 그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포타슘이라고 하기보다 여러분들 식으로 얘기하면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거기다가 택배 박스에 이렇게 그 철원에서 주워온 현무암을 담아서 대동연구단지에 보내고 입금을 하면은 거기서 연대 측정 결과를 이렇게 서티피케이션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는 형성된 지 뭐 몇만 년 전 거다, 몇십만 년 전 거다, 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연구단지도 있고요.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 연구를 많이 의뢰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데 대동연구단지 잘 돼 있어요. 충남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보고 갈게요. 대동연구단지와 충남대.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한참 대학에 관심 있을 시기라 대전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대전에 자, 북쪽 정렬하고 여기 잠깐 아니지 이렇게 찾으면 안 되지. 잠깐만 가만 여기 어디 깨였는데 여기 있다. 요거 여기가 충남대학교 정문이에요. 그래서 충남대학교 부지 엄청 넓습니다. 요게 이제 운동장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남대학교 범위가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 끝까지 요렇게 다 충남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대동연구단지가 여기 요렇게 요 야트마한 언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충남대 대동연구단지가 붙어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단양도 시멘트공업 석회동굴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강원도 할 때 영월 기억나시죠? 왜 조선노충군, 조선계지층, 뭐 옥천지향사, 옥천숙국대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양도 시멘트공업하고 석회동굴이 유명합니다. 자, 다음 191페이지 이번에는 전라남북도로 넘어갈게요. 자, 인구 60만 명 이상의 도시로는 세계 최초의 슬로시티. 슬로시티라는 말은 이제 기존의 관광지들이 너무 개발하고 너무 이제 그 상업화되고 그런 거에 약간 이제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떤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고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천히 슬로우에서 온 그런 개념인데 세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으며 보통 시골 마을 뭐 저 청산도 같은 남해안에 있는 섬 이런 데가 많이 지정되는데 인구 60만 명 이상의 도시 큰 도시인데 왜 슬로우시티야? 그럴만 하죠. 왜냐면 여기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전주예요, 전주. 여러분들 평택에 사니까 한옥마을 하면은 서울에 이제 북촌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북촌도 유명하지만 경복궁 그 동쪽으로 거기도 유명하지만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옥마을에 해당해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주가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그 국악하는 친구들 전주 대사습놀이라 그래서 대사습이에요. 사슴이 아니라 사습놀이라 그래서 그런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고 또 한지 우리나라에서 그 전통적인 종이 그런 공업이 옛날 전통공업으로도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소리축제 등등등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전주 하면은 또 전북대학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고 큰 도시답지 않게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슬로시티도 지정되고 그래서 유명합니다. 전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5 에서는 지평선 축제. 지평선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평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호남평야고 여기가 나주평야거든요. 호남평야는 정말 산이 없어요. 평택보다 더 없어요. 그래서 지평선이 보인다. 전국토의 70%가 산지인 한반도 치고는 굉장히 그 지평선이 잘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김제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쌀 생산량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사실 그 조병갑이 하도 스탈 많이 하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에서는 다향 대축제. 다향은 차와 관련된 그런 축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녹차하면 어디요? 보성이죠. 보성. 그래서 여기 보성. 다향 녹차 대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광양, 여수, 순천은 아까 인천 할 때 나왔던 경제자유구역으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으며 순천만 보성 갯벌은 람사 협약 또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다. 이렇게 적으세요. 순천만 갯벌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세계 정원 박람회 람사 그 습지 등록 습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람사는 그 이란에 있는 도시예요. 이란. 한번 가볼까? 또 이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사실 이란의 수도 지리 잘 아는 친구는 선생님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인데요. 근데 람사르라는 도시는 정말 이름 없는 도시인데 자 여기가 이란인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 자 제가 알기로는 이 카스피해 연안에 람사르가 있는데 이걸 제가 직접 찾아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검색할게요 여러분. 여기 어디쯤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쯤에 람사르라고 쳐볼게요. 람사르. 다 찾았는데 좀만 더 확대할 걸. 요 람사르라는 지역이 카스피해 연안에 습지가 많은 그런 동네예요. 여기 요 일대. 정확한 지형은 이렇게 눕혀볼게요. 중학교 때 혹시 선상지 배웠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지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갑자기 평지를 만나면서 경사급변점에서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이렇게 생긴 협소한 지역. 어쨌든 이 카스피해 연안 이 일대에 습지나 늪이 제법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창녕에 있는 우포늪이라 그래서 그 낙동강에 물이 넘쳤을 때 물이 역류해서 넘친 그 습지, 늪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람사 거기를 이제 그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면서 람사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대암산 용늪이라든지 요 순천에 있는 순천만 습지 이런 데를 그 람사르 협약에 등록을 하고 습지 보호,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 개발이라기보다 보존 이런 표현 쓰는 게 낫겠다. 친환경적인 보존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했죠. 순천만 습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자국 보이고 여기는 갯벌이잖아요. 이제 밀물 때 여기가 다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습지가 생기고 그래서 순천만 습지도 한번 가보세요. 가볼만 합니다. 자, 다음 17번. 울산과 함께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도시는 전라남도의 이다. 자, 보세요. 광양은 제철공업이 높고 여수는 석유화학공업이 높다. 여수라고 적으시면 되죠. 이 여수의 석유화학공업은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삼성 서산 석유화학단지 얘기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70년대 그때부터 여수에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공업을 육성하면서 석유화학시설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해외로부터 원료도 수입해야 되고 한 국가의 그런 에너지 산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보상의 문제가 컸어요.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온다? 그럼 인천항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천은 안 됐던 게 7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항상 언제 어떻게 또다시 6.25 사변 때처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예 남해안 끝자락에 안보상의 이유로 석유화학공단을 여기에 짓게 되었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밌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기계공업, 군수공업, 탱크 만들고 뭐 총 만드는 공장 창원에 있습니다. 북한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놨어요. 석유화학공단 여수에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1979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 부산에 그 경주 그 근처에 있어요. 휴전선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거기 지진 많이 나는 거 알아요. 지질학자들, 과학자들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뭐 포항 지진, 경주 지진처럼 지진이 어느 정도 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안보상,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멀리 지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전 시간이었나요? 이번 시간 전 시간이었지. 전 시간에 고양시 신도시 얘기했잖아요. 고양시도 그 북한하고 1시간 거리, 휴전선에서 1시간 거리에 신도시를 짓냐 마냐. 그게 1984년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그때 그것도 엄청 말 많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넘어가죠. 자, 다음 이제 전라도에 놓친 것 중에 요런 거
군산에 가면은 GM대우 자동차 공장도 있고 새만금 간척지도 있지만 이 뜬다리 부두, 밀물과 썰물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다가 부두를 올려놔서 밀물땐 부두가 올라가고 썰물땐 내려가는 그런 뜬다리 부두 유명하고요. 아, 여기 나왔네.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영광 말고 우리나라 울진,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부산 뭐 이렇게 굴비 얘기도 나왔네. 울돌목 명량해전,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 아, 우리나라 최남단은 마라도지만 해남 여기가 땅끝마을로 돼 있는 거는 섬 빼고 육지로 쳤을 때는 제일 끝이다. 그래서 토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뭐 끝말자죠, 흑토자에. 그래서 땅끝마을. 근데 정말 섬까지 포함해서 남쪽은 마라도입니다. 광양제철 여기 있고. 성비 높음이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성비라고 하거든요. 남자의 수. 근데 광양제철처럼 제철 중화공업이 있는 데에는 여자보다 남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자동차공업, 광산업, 그래서 광주. 그러면 뭐 다 살펴봤고요. 이제 제주도 빼고 마지막 부분이네요. 가보죠. 자, 경상남북도 살짝만 축소할게요. 180으로 하자.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는 모모에는, 자, 힌트. 하회마을도 유명합니다. 여기 안동이죠, 안동. 자, 여기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도 위치해 있다 그랬어요. 안동 예천 사이 여기에. 아, 경북도청은 한번 보고 가자. 경북도청은 의리의리합니다. 뭐랄까, 이거는 여기였나? 여기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거 또 검색하면 다 찾았는데 왜 또 검색해? 여기에요, 여기 경상북도 도청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형사진 무슨 청와대 같지 않아요? 근데 경북도청 건물은 뭐랄까, 건물에 특색이 있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미 그런 걸 잘 살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진 말고. 그리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아이고, 이런 것만 나오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그냥 띄워드려야 되겠다. 네, 위에 봅시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도청 건물 중에서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건물이 그 대학교 중에 중원대학교인가? 괴산의 중원대학교? 거기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뭔가 이런 건축 양식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는 안동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안동. 영남지방의 울진, 울산, 부산. 울진, 원자력 발전소. 아까 얘기한 건데, 경주에 해당하죠. 경주. 이렇게. 경주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가만히 있자. 울진. 그 다음에 부산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경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모모에는 칼데라 분지가 있으며 이곳의 전통과학에는 우대기가 있다. 우대기는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울릉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겨울철에 진짜 굴 파고 다녀야 될 정도로 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그 집 옆에 이렇게 옷을 입히죠. 그 새, 억새풀 같은 걸로 이렇게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 그래서 이거는 울릉도라고 적으면 되고요. 여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공업이 발달해 있다. 현대가 만드는 도시나 다름없어요. 울산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은. 그래서 광역시 중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1인당이에요. 1인당.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데는 뭐 경기나 서울이겠죠? 근데 이제 1인당 인구수로 나눴을 경우에 돈을 가장 잘 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울산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이거는 제가 한반도의 지체구조 설명할 때 또 우리 70반 학생들은 한반도의 지체구조 EBS 연계 강의를 봤다면은 경상남도 고성 경남의 중생대 때의 습지였던 늪이었던 경상분지 지역.
그래서 이 지역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성에 있는 공룡발자국 여기죠, 여기. 자, 이제 마지막 내려가 볼게요. 자, 의 정상부에는 백록담은 분화구에 물이 고인 화구이다. 이거는 한라산이겠죠, 한라산. 사실 이게 여기에 답이 다 적혀 있고 아래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하나씩 보고 직접 적고 색칠해 가면서 공부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제주도의 한라산,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는 성산일출봉입니다. 성산일출봉. 일종의 제주도의 기생화산에 해당하죠. 기생화산인데 성산일출봉도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많이 깎이긴 깎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성산일출봉이 제주도 이쪽 서쪽 편 끝자락에 이렇게 이게 우도구나, 이거는. 자,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은 바다가 여기서 계속 파도를 때리니까 이게 완전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이쪽이 많이 이렇게 깎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깎인 파도에 의해 침식된 모래가 뒷부분에 이렇게 쌓이면서 육지와 연결된 그런 육계사주, 성산일출봉 자체는 육계도에 해당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여기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죠, 여기. 요렇게 해서 화장실 통과하면 이제 요렇게 걸어서 여기 이제 계단 막 올라가서 여기 딱 올라가야지. 이제 한 20분 정도 계단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이제 요렇게 분화구인 자리가 이렇게 보이죠. 성산일출봉.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 그리고 국토 최남단에 있는 섬은 마라도이며,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지만 이어도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이렇게 190, 191페이지 지역지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선생님이 엄청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오늘 약속한 1시간 안에 이걸 끝내기 위해서 좀 요약했던 내용은 있고요. 제가 등교 계약을 하면은 자세히 이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게요. 특히 우리 여행지리 하는 학생들 이런 거 엄청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지리교사다 보니까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안 가본 데 없어요. 안 가본 데 없이 또 사실 살기도 오래 살았고요,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한 에피소드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지역성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네요. 아무튼 오늘까지 해서 이 지역지리 총 3시간 1사반 70반 공통 강의 했잖아요. 그리고 공통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정말 계속해서 계약이 안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70반은 PDF 여행지리 교과서, 1사반은 진도 계속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